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열린마당입니다. 네, 오늘 열린마당은 건강한 생활을 위한 열린 특강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그만큼 육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안감,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은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평소에도 행복해 보인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조차도 모두 우울이나 불안감들을 갖고 살고 있는데 네. 그게 비단 우리가 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들의 직업상 대중 앞에 서야 되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늘 즐겁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네. 그런 적잖은 강박관념도 있고 네. 그런데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늘 즐거울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열린 특강에서는요.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불안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네.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감독님 이렇게 뵐 때는 네. 느낌이 이런 네. 불안이라든지 우울과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걱정을 뭐 이렇게 앞당겨 가지고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를 비롯해서 제 나이 또래들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노후에 대한 어떤 걱정, 그다음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뭐 제발 좀 아무것도 아무 머릿속에 생각 없이 좀 살아봤으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또 눈을 뜨지 않습니까? 네. 눈을 탁 뜨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 걱정, 또 아주 사소한 걱정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오늘 말이에요. 좀 이렇게 좀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런 걱정들을 싹 없애고 스트레스 없이 사는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지혜를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욱 씨는 무대에 자주 서시니까요. 아무래도 좀 즐겁고 밝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그런 감정들을 좀 느끼시나요? 아유, 그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미리 걱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이 자리에도 오늘 이게 녹화를 좀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실수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근데 겉으로 정말 표정으로만 뵀을 때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김선욱 씨가 평소에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맞아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평상시 보던 김산욱 씨의 모습과는 좀 약간 달라요. 달라요. 좀 네. 무거워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노래를 안 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걱정이나 불안감은 누구나 마음에 안고 사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마음이나 정신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들을 잘 챙겨야 할 텐데 이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의 이현주 교수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 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앞서 정도의 차이만 있다. 누구나 다 불안이나 우울감은 갖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이 불안한 감정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단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불안은 동반된다. 어떤 면에서는 불안은 나와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처음부터 예.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네. 교수님은 하나도 안 불안해 보이십니다. 사실 지금 불안한데요. 지금 사실 잘 조절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1,000명에게 물었더니 평상시의 생활을 통해서 우울함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92%가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수치도 수치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겠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극장도 많이 안 가고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는 재밌기라도 하지. 이 상담 공간은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비싼 돈을 내고 왜 오나 네네. 두 가지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불안과 우울. 이 두 가지 감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심리적 고통의 쌍두마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혼주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불안이나 우울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좀 다스리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김성환 감독님께서는 네. 불안하면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두려움이 있죠. 아, 두려움이 있다. 예. 아무래도 이것을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아, 그런 이거 꼭 돼야 될 텐데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불안한 느낌, 그런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네. 될까봐 좀 예. 두렵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선수다 보니까 네. 야구장을 떠났을 때 생활을 불안함을 느껴요. 야구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직업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늘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김산호 선생님은 어떤 것이 좀 불안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될 불안은 괜찮아요. 네. 근데 막연한 불안감은 정말 너무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서워요. 예. 근데 그거는 아직 벌어진 일도 아니고 어떻게 갈지들 모르는데 네. 그게 그냥 막연하게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나 혼자 스스로 다스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두려운 거죠. 네. 네. 우리 MC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무엇인가 불안함이 생기면 그 불안이 불안을 낳고 이게 더 큰 불안을 낳고 점점점 커져요. 아. 점점 커져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공포스럽고. 아, 그 네. 불안이 계속 증폭되는 거네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까지 점점점 커지면서 그렇게 다다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 MC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불안하면 남들에게 불안한 감정이 읽히지 않도록 네. 안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저만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걸 좀 감추려고 하는 토대가 네, 돼 있는 네. 거네요. 사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이 바로 불안입니다. 네. 근데 이 불안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좀 강렬하더라도 이 불안의 정체를 좀 알면 어느 정도 이거를 좀 조절할 수 있을 텐데 네. 불안의 또 모습 자체가 잘 눈에 안 보여요. 사실 우리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인간이 보통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불안, 분노, 우울이거든요. 근데 이 분노는 사실 불안 때문에 또 분노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우울한 어떤 측면 안에서 내가 울분이 쌓이다 보면 엄청나게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양대 축으로 보면은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이 표현이 사실 이게 칭찬이 아니잖아요. 약간 욕처럼 들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보통 삶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막 굉장히 기쁘고, 나는 너무 신나, 이러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불안과 우울이라는 게 기본 세트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불안이 조금 심각한 게,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같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과 두려움은 좀 다릅니다. 네, 조금 달라요. 많은 실존주의 학파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 학파들이 이제 불안을 연구하는 그런 학파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동물들은 두려움을 경험하긴 하지만 불안을 경험하진 않는다. 제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뒤에 사자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얼룩말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막 뛰어가겠죠. 도망가겠죠. 네. 그렇죠? 그거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도 누가 쫓아오면은 막 사자가 쫓아오면 우리도 막 도망갈 거 아니에요. 네. 심장이 막 뛰면서. 그게 두려움이에요. 근데요, 그 사자가 얼룩말의 한 무리 중에 이제 하나의 개체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잡니다. 그러면 얼룩말은 옆에서 풀 뜯고 있거든요. 그게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동일한 반복이란 말이에요. 잡혀서 죽었는데 바로 풀 뜯고. 근데 인간은 어떠한 행동 방식을 취하냐면, 지금 사자가 자고 있으니까 지금 현존하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확실하게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얘가 배를 다 채우고 나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중에 한 존재를 또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 자고 있을 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그때 사자를 이제 죽이러 오히려 가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인간이 역사를 진보하게 만든 여러 가지를 어쩌면 대비하게 된 하나의 특징은 바로 불안에서 기인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사자가 돼본다고 해도 사자가 막 되게 탐욕스럽게 그려지고 나쁜 어떤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지만 사자는 사실 자족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얼룩말 한 마리 잡아 먹었을 때 그냥 와서 이제 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자잖아요. 별다른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인간은 또 어떤 그 요소를 갖냐면 내가 만약에 얼룩말 하나 잡아 먹었어요. 근데 저게 보니까 또 먹음직스럽고 아주 지금 그냥 딱 내가 잡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얼룩말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그럼 인간은 우리 김성환 감독님이 가시기 전에 빨리 가가지고 얼룩말은 얼른 잡아오죠.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먹을 게 있지만 지금 내가 배부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 토대 안에서 내가 잡아서 내 옆에 두기도 하고 땅에 묻기도 하고 심지어 냉장고도 발견해가지고 냉장고 속에 넣기도 하고 냉장고로는 또 부족하잖아요. 김치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통장 안에 넣기도 하고 네. 이런 요소가 불안의 측면이다.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좀 발전시키는 그런 토대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불안은 현존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스러움을 많이 안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식이 될지를 내가 예측 자체가 안 되는데 그거를 계속 내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두려움과 비슷한 어떤 감정적 반응이 내 생활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불안은 미래에 대한 감정. 우리가 걱정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울은 과거에 대한 후회라든지 또 과거의 어떤 상실들. 내가 그때 진짜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죠. 그렇죠?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진짜 답이 안 보인다. 진짜 이 사람 보면은 내가 믿고 진짜 의지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가 동반돼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불안의 공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혹시 김선욱 선생님께서는 네.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으세요? 스트레스요. 네.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요. 그리고 그날 하루 일과를 다 망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뛰쳐서 나가거든요. 그냥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나 나름대로의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크죠. 아직 아이들. 오지도 않았는데 불안한. 그러니까요. 그걸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 강박관념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김수환 감독님은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예를 들어서 내일 한국 시리즈를 한다. 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일상이 뭐 대회니까. 네. 그럼 밤에 잠을 못 자요. 내일 선발 투수가 누구다 하면 저녁 내 선발 투수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렇죠. 네. 자다 깨면 보이고 또 꿈에서도 보이고. 저 투수의 몸부를 어떻게 치야 되겠다는 그냥 머릿속에 그걸 갖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네. 근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면 그 선수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식으로 안 던지거든요. 네. 나를 넘으려고 하는 그런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감이 오죠.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넘겨야 될까? 못 치면 그 많은 관중들이 나한테 어떻게 어떤 야유를 할 보낼까. 것인가, 막 이런 불안감, 이런 것이 있죠,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에 동반하고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공장은 사실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계속 생산해내는데 이게 인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딱 네 가지입니다. 네, 딱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일. 네, 일, 그렇죠. 업무.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 공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책임, 어떤 일.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굉장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이 사실 형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내가 뭔가 취업에서 계속 떨어진다. 그럼 그것도 엄청나게 사실 내가 불안하게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 경제적인 게 굉장히 큽니다. 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절대적 빈곤이 아니에요. 이 절대적 빈곤은 어느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좀 많이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 자꾸 나만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듯한 네. 그런 경제적인 고민들, 또 빚. 이 빚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돈에 대한 걱정거리다,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어떤 노후, 또 노후와 연관된 어떤 걱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과 함께 되는 사실 노후라는 게 건강이잖아요.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뭐 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뭐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합니다. 그러면 일, 돈, 건강 이게 세 가지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스트레스의 4요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네. 어떤 통계를 보면요, 이 세 개 합친 것보다 관계가 더 크게 좀 나타날 만큼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 보면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관계하고 되게 연관돼요. 나는 계속 취업에 떨어지는데 내 옆에 친구는 자꾸 이 취업에서 합격을 하면은 나는 굉장히 내가 위축되거든요. 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어떤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저를 딱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똑바로 보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이 지금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신 얼굴이에요. 지금 이분하고 내가 구태여 붙어서 막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 사실- 그냥 집에 가야지. 그렇죠. 좀 네. 화는 나겠지만 그냥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막 1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 막 심지어 막 트라우마 걸리고 이런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는 바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관계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말하냐면 자꾸 마주치는 관계, 자꾸 우리가 보는 관계. 누가 있을까요? 직장 상사. 그렇죠. 네. 직장 상사. 가족. 가족. 네. 맞아요. 네. 정답이에요. 네. 사실 두 관계가 바로 직장과 가족입니다. 그리고요, 이 가족 중에서도 뭐니 해도 나를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소, 아주 1순위는 바로 배우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죠.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어떤 통계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요, 결혼을 그러면 안 하면 되나? 안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사라질까요? 사실 결혼을 안 하면 왜 안 하냐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혼기를 놓친다, 혼기를 놓치면 큰일 난다, 뭔가 우리를 등 떠미는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미혼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75.3%가 미혼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고 응답하기도 했어요. 그럼 결혼하면 행복해지냐? 결혼해도 또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73.5%. 그냥 다 70%는 그냥 찍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내가 우리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듯이 이혼하면 되나?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요, 이혼해도 더 스트레스예요. 73.5%가 기혼에 대한 스트레스인데 이혼하면 73.9%로 올라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 사람하고 네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야구에서 보면은요, 온갖 스트레스가 계속 오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잘 슬기롭게 넘기면서 또 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잘 풀리면 그 쾌감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를 네. 들어서요. 이게 감독 같은 그 직장은 선수들은 몸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지만 감독은 앉아서 막 머리만 굴려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 나는데 네. 이것을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와 네. 마찬가지로 기혼자도 집에 가면 네. 부인이 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트레스는 오지만 네. 또 슬기롭게 그걸 극복을 하면 그 쾌감이 또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어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스트레스는 자극을 떨어뜨리면은 사실 스트레스는 줄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동의어가 자극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극 자체, 나를 계속 잔소리하고 막 나한테 굉장히 뭐라고 하고 이런 존재가 사실은 조금 사라지면 사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별을 하면 70%대에서 50%대로 확 내려간다. 그래서 혹시 뭐 지금 60살 넘으신 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네. 이번 생,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저는 때까지는 그런 뜻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놀라운 사실이 네. 미혼
기혼의 스트레스 비율이 오히려 기혼보다 더 높네요. 진짜. 네. 근데 네. 교수님 어허. 지금 이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네. 기혼 이혼이 73%가 이제 넘고 미혼은 75%가 넘으면 네. 이거는 혼자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뭐죠? 어느 그러니까- 부분에서 답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뭐 짐을 지고 가지 않으면 이게 되게 행복한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배우자라는 짐을 내가 딱 졌어요. 네. 그러니까 안 지고 가면은 또 뭐가 불안하고 또 이걸 뭔가 지게 되면 이제 너무 무겁고 그럼 언제 행복하냐면 이거를 좀 벗어 던졌을 때 그랬을 이혼이네. 때 네, 어떤 면에서는 사별이 어떤 아니, 순간이 근데 되는 미혼도 75.3, 네. 기혼도 73.5, 이혼도 73.9, 그다음에 사별도 50 몇 프로면 결혼해도 스트레스, 이혼해도 스트레스, 결혼 안 해도 스트레스네. 제가 지금 그래.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퍼센트지로 봤을 때는 미혼이 조금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데 하면 좀 더 스트레스가 좀 더 적네요. 네. 또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막 다들 막 가정사가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이 수치를 보니까 네. 남자들이 왜 산속에 가서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네. 제가 뭐 타사 프로그램 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나는 무슨 인이다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아니 제가요 그 어떤 기사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네. 그 프로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보는데 그 기사 식당에 있는 많은 중년 남성들이 다 그거를 이렇게 마치 음악 프로그램 보듯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얼굴로 감탄하는 얼굴로 보고 있더라고요. 부럽다.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이 부부 관계가 그만큼 또 치유적일 수 있거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치유적일 수도 있기 그런 것 때문에 같아요. 예, 우리가 이런 걸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 그럼 이제 직장으로 우리가 조금 이 관심을 돌려보면 직장을 관두면 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까?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더 올 것 같은데 직장 맞아요. 그만두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냥 집안일에 내가 집중한다. 그러면 답답함이 몰려오고요. 또 내가 독박하게 되고요. 또 이게 뭔가 해도 끝이 없고 또 뭔가 내가 어떤 성취 요소,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인정 이런 요소들이 거의 막 전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그럴 것 수 같아요. 있겠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요즘에 좀 불안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스마트폰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습관으로 많이 형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 통계를 보면 성인 남녀 중에 10명 중에 4명이 나는 스마트폰 중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옆에 한번 통계를 보시겠어요? 여기 옆에 통계를 보시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실태 조사라는 통계입니다. 이걸 보시면 40세에서 49세를 보면 주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30.4시간 또 31.2시간. 그러니까 여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30세에서 39세로 가보면 32.3시간, 35.1시간 요 정도로 조금 되고요. 근데 이걸 좀 보니까 약간 19세에서 29세까지는 조금 이 시간이 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7세에서 8세까지는 조금 떨어진단 말이에요. 미래는 그래도 밝다. 나는 많이 했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스마트폰이 좀 줄지 않을까. 네. 오해입니다. 오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아이들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떨어지잖아요.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감안해 보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7세에서 한 50세까지 하루 평균의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하루에만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또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남성이 조금 적네 그래도 조금 남성이 적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우월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통계에 또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남성들은 또 뭘 해요? 스마트폰 말고 게임. 그렇죠. 게임 있죠. 게임. 술도 먹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통계들이 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포함하면 스마트폰 시간만 이런 거니까 또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사실은 여기에 허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도 힘들고 지금 뭐 부부 관계도 힘들고 남는 거는 누구밖에 없죠? 친구? 친구도 있고요. 아이. 또 그렇죠. 자녀가 있죠, 그렇죠. 아까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노후 어떤 생활이 좀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믿을 건 우리 자녀밖에 없다.
사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부모 부양의 책임자 인식 변화에 대한 통계인데요. 2002년에 보면요. 부모를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7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있으면 한 7명은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30%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26.7%니까 어떻게 보면은 30%도 안 되는 숫자로 확 줄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요 숫자가 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중년기 네.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요소가 조금 줄어들까요? 그렇죠. 늘어날까요? 부모님 부양에 대한 제가 책임이 얼만큼 더 줄어들까, 줄어들겠죠. 네, 늘어날까 네. 궁금해서 제가 한 온라인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립 서비스 말고. 나중에 내가 그 이제 다 이제 어떤 면에서 사회에서 이제 그 직장도 갖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해서 부모님을 부양해야겠다. 내가 부모님을 내가 모신다. 부모님을 내가 그냥 다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그 왜 온라인에 보면은 이렇게 손을 올리는 그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명 빼고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이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하하. 그래서 제가 그것도 너무 놀랐는데 또 한 명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한 친구는 왜?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무 귀하다. 그리고 뭐 얼굴 너무 또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실 것 같은 효녀 심청 우리 예전에 애니메이션 봤을 때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마음이 들어서 부모님을 모신다고 했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못 눌렀대요. 잘못 눌렀대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놀랬던 그럼 그랬던.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한 명도 없었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불안이 증폭될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불안의 씨앗이 한번 발견되면 보통 이 불안은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폭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고리가 또아리에 또아리를 물고 계속 좀 증폭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튜브를 보는데요. 앞으로의 60대 땡땡땡 빼고 다 큰일 났다. 앞으로 60대. 땡땡땡 빼고 다 큰일 났다. 여러분 이런 유튜브 되게 많지 않아요? 썸네일 중에? 이런 거 보통 되게 뭔가 땡땡땡이 뭐지? 땡땡땡을 그러니까 맞추라 이 말씀이신 자극적인 제목의 네. 유튜브들. 네, 네. 앞으로의 60대 건물주 빼고 다 큰일 났다. 저랑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맞아요? 아 맞아요. 제 머릿속을 들어갔다 오신 것 같은. 와. 앞으로의 60대 건물주 빼고 다 큰일 났다. 와. 이러면 우리는 사실 건물주가 거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건물주를 하려면 최소한 이제 한 10억 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억 원 뭐 또 어느 정도 좀 웬만한 거 하려면 20억 원 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보고 있으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보고 있으면 10억은커녕 지금 이자 낼 돈도 없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으로 불안이 불안하고.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요. 이거는 신체적으로 막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소화 불량이 오기도 하고요. 네. 막 불면증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지금 막 꿀잠 자고 있는 우리 남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 우리 남편이 분명히 내가 오른다고 했는데 절대 안 오른다고. 아니 절대 안 오른다고 절대 사지 말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샀거든요, 집을. 그것만 지금 내가 샀으면 10억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5억은 벌었을 텐데. 그래가지고 깨웁니다. 은희 아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집 좀 사자고 했잖아. 그리고 한마디 곁들죠. 네. 지금 잠이 오냐? 밥이 넘어가냐? 이게 네, 사실 좋은 말로 했지만 이 인간아 이런 얘기가 좀 있으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럼 다른 한편 유주택자들은 또 어떤 마음이 또 들까요? 사실요 내가 이걸 집을 샀어도요 내가 그때 그 입지에 샀었어야 되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나는 5억인데 또 저분 바로 내 옆집에 사는 그분은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저분은 나하고 격차가 2배인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은수 아빠. 아니 내가 여기 외진 데다가 하지 말고 저기다가 내가 사자고 했잖아. 아니 당신이 언제? 아니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어. 이런 토대가 생기면서 답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불안과 아주 가까운 친구인 우울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한번 요약해 보자면
불안하기 때문에 막 두통도 생기고 또 소화불량도 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막 불면증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 때 우리가 뭘 보죠? 스마트폰 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또 보고 있으면 또 나만 빼고는 막 다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막 나보다 못했던 것 같은데 막 다들 그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보다 보면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 보기 때문에 또 불안하기도 하고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을 보니까 또 화딱지 나서 잠이 안 오고 이것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메비우스의 띠 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불안, 어떤 사람이 좀 불안에 취약할까요? 불안에 가장 취약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네. 정답이네요, 정말. 또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취약한 것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어떤 것이 취약한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하셨다가 조금 있다가 한번 또 질문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나이 먹으면은 그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겠죠, 좀요. 경제적인 거에 대한 그렇죠. 그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조금 더 여유로움을 갖기 위한 어떤 불안감 이런 네. 것도 좀 조정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불안에 취약한 사람을 어렵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 잡생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맞아요. 사람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일 땐 되게 놀래면서 한편에서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아하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배부른 돼지보단 낫지 않냐. 나는 굉장히 똑똑해서 생각이 많은 거 아니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요, 그냥 잡생각 많은 것과 머리 좋은 거는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맞아. 네, 그냥 근데 불안한 교수님,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해야지 해서 생각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툭툭툭툭 생각이 날 뿐이지.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언제 많이 형성되냐면 자극이 많이 들 때, 자극이 많이 형성될 때, 그리고 그 과도한 자극은 보통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극 자체가 많은데 이 보통 디지털 기기가 가지고 있는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자극의 더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 실험을 해볼 필요는 없겠지만 한 5분 동안만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정보가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백 가지의 정보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각종 뉴스부터 시작해서 커뮤니티 가봐가지고 여러 자극들을 나한테 막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극의 더미가 나한테 많이 들어오고 이것은 불안을 증폭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네. 오히려 저는 가끔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네. 이 생각을 좀 떨치기 위해서 SNS를 보거나 정보를 찾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차라리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좀 어려우실까 봐 제가 얘기 사실 뺐었는데 제가 말씀하신 김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요, 이게 뭐냐면요. 불안이라고 하는 토대가 올라왔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받았을 때 스마트폰을 보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불안이 조금 감소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흥분되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식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게 그릇인데 그 그릇이 예전에만 해도 이제 대접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 정도 되는 정보만 들어와도 내가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이걸 계속 보다 보면 도파민 수용체의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항아리 같은 어떤 토대가 돼서 웬만큼 버가지고는 이게 조금 만족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금물 마시는 것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한테 틈타기 시작하면 세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심리학에서 보통 3F라고 합니다. F가 쉬워요. 그냥 쉽게 말하면 fight, 싸우거나 flight, 도망가거나 freeze, 얼어붙거나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가정 안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고 불안이 높은 가정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남편이 안 와요. 남편이 안 오는데
이 아내가 불안할 때 행동 방식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언제 들어오는지 보자. 공포 영화네요. 그렇죠. 언제 들어오는지 보자. 사실요, 이게요, 하나의 행동 패턴이거든요. 우리가 곰 앞에 있었을 때, 곰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책을 가고 있는데 곰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아유, 이게 곰이 거의 뭐 불곰 정도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지만, 이게 보니까 반달곰이면 내가 좀 해볼 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막대기 들고 막 싸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싸우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걸음만 나살려라 하고 막 도망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냥 얼어붙거나 그냥 막 쓰러져가지고 자는 척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길가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아니 꿀잠 잔다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위축돼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사실은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인간 분명히 나한테 9시 반까지는 반드시 들어온다고 했는데 또 안 들어왔어요. 지금 10시가 넘었어요. 그럼 싸우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요, 남편이 평소에는 거의 눈치가 없는데 그때만 또 이 촉이 오는 거예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곰이 있다. 아주 진짜 사나운 곰이다. 그 곰 모드가 지금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집에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어딜 가요?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에 가서 맥주 한 잔 사고 새우깡 하나, 과자나 이런 거 사가지고 거기서 먹으면서 시간을 때워요. 언제까지? 곰이 주무실 때까지. 그렇죠? 근데 영악한 곰들은 네. 동선을 옮겨요. 네. 편의점에서 기다리는 거죠. 어유, 네. 사러 가서 갔는데 네. 그 곰이 있어. 네. 아우 깜짝이야. 사실 그렇게 되죠. 기절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사실 그 아내가 이제 편의점을 딱 들어가는데 그 아내가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당신 뭐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려고 하면서 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게 플라잇. 어떤 면에서 도망치는, 회피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엄마 성격 아는 거예요, 지금 벌써 애들은. 그러니까 자는 척 하느라고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지금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싸우고 회피하고 얼어붙는 형태는 사실은 행동 방식의 문제일 뿐이지 이건 전부 그 토대 안에는 불안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불안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불안에 대한 생김새를 한번 잘 말씀드려봤는데 이 불안을 좀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커트 레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응용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따르면요, 인간은 2가지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인간은 2가지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인간은 2가지의 기둥 속에서 조금씩 변모하기 시작한다. 좀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기둥이 의지력의 문제나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 환경의 변화라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 변화. 2번째를 관계적 환경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혼란스럽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내 삶이 지금 거의 뭐 말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면 사실 첫 번째 하셔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내 방부터 치우시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냥 방부터 치우시는 거예요. 제가 한 그 다문화 학생에게 그 상담을 이제 제가 봉사활동으로 하느라고 그 집에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 더미들이 많은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아이와 같이 쓰레기 치웠습니다. 어디까지 치웠냐면요, 우리가 앉을 만한 공간, 어느 정도 앉을 만한 공간을 깨끗하게 치우고요, 심지어 광도 막 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둘이 앉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제가요 같이 앉으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참 좋네요. 깨끗한 공간에 앉아보는 습관, 그리고 조금씩 쓰레기를 좀 버리는 연습, 조금씩 내가 정돈하는 연습, 소위 혼돈의 세계 안에 조금씩 질서라고 하는 물줄기가 들어오게 하는 연습. 내가 너무 차가운 물에 있다면은 그걸 다 따라 내버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목욕물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막 차가운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걸 다 따라낼 필요는 없고 뜨거운 물로 조금 중화시키면 되죠. 그러면 미지근한 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삶에 조금은 정돈됨을 입혀나가는 과정. 이런 토대가 필요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좀 좋은 얘기 하신다. 아니, 우리 집은요, 집이 좁아가지고 정리해도 안 된다. 이 인간이
온갖 거를 다 또 사온다. 절대 안 버린다.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 집은 그냥 쓰레기 덤이라 뭘 정리하냐. 제가요 그럴 때는요 한 방에 버리기는 너무나 또 이게 막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2개씩 버리기 하루에. 조금씩 버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임계점을 넘으면 아니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그리고 버리면요 오히려 또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막 온갖 또 막 가방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막 종이 가방 같은 거 어디서 가져온 거 언젠간 쓸 거야. 그런 거 싹 다 좀 버리다 보면은 굉장히 좀 자유가 임하고 내가 좀 숨통이 트이고 내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여유로운 공간. 이 여유로운 공간을요, 우리가 심리적 공간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무엇인가를 꽉 찬 공간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인가가 비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극으로부터 조금 어떤 면에서는 자극이 좀 덜한 공간, 자유로운 공간이겠네요. 스마트폰을 디톡스하는 스마트폰을 조금은 줄여볼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단 1시간, 1시간 반이라도 꼭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를 일정한 시간에 하셔야 돼요. 일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후 8시부터 8시 반까지 내가 뭐 1시간 할 수 있다 그러면 9시까지 내가 뭐 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10시까지 이 1시간에서 1시간 뭐 반, 2시간 난 도저히 못하겠다면 30분이라도 항상 일정한 시간 가운데 스마트폰을 조금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심리치료 중에 어려운 심리치료가 스마트폰을 조금 중독을 끊게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못하도록 나를 조금 어거지로 끊어내셔야 돼요. 그것을 근접성을 통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 보이는 곳에다가 많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8시에서 8시 반까지가 스마트폰 디톡스 기간이면 그 시간 동안에는 서재방에 내가 있으면 스마트폰을 안방에다가 두는 거죠. 혹은 내가 그러면 안방 가서 있는다. 아예 8시부터는 안방에 내가 거의 가 있는다. 그러면요. 어떻게 또 해볼 수 있냐면은 제가 어떤 분에게 또 추천했는데 이거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그냥 못 나가게 선인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좀 배치하는 겁니다. 되게 힘들잖아요. 이걸 옮기려면.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바로 또 잠자리채 주문한다. 그래서 그냥 잠자리채로 또 그걸 빼려고 하신다. 그러시는 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내가 또 조금 더 강한 어떤 좀 개입이 필요하겠죠. 주차장에 아예 놓고 오거나 아니면 회사에다가 아예 놓고 오거나 아니면 가장 효과적인 거는요. 배우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배우자에 맡겨놓고 내가 만약에 당신한테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내가 이거 달라고 그러냐면 당신 내가 5만 원 줄게. 그러니까 5만 원 내가 줄 테니까 그것도 솔직히 그거 거절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를 강하게 조금 묶어놓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한 조금 정돈된 공간, 깨끗한 공간.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는 깨끗하게 좀 청소해봐도 좋아요. 나만의 공간에서 아지트를 좀 마련해봐도 좋아요. 나를 위한 작은 향초 한번 켜봐도 좋아요. 요즘에는 좀 피톤치드 같은 거 중에 천연 피톤치드 같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걸 좀 뿌려도 괜찮아요. 목욕을 싹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토대 가운데서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내보는 연습이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나의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겁니다. 또 독서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나를 위한 작은 아지트를 만들어 보는 거죠. 칼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되게 미스테리한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심리학자 중에 이 사람만큼 정신적으로 정말 대단한 업적을 사실 쌓은 심리학자가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은 사상을 만들어낸 분이세요. 요즘 분들이 이 융을 잘 모르시지만 BTS라고 하는 가수는 아시잖아요. 네. 그 BTS 세계관 안에 이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MBTI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도 융의 심리 유형을 토대로 만들어진 검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융이 그 엄청난 저작들을 다 어떻게 내놨나. 사실요, 이분이 어떤 일을 먼저 하셨냐면 스위스에 있는 자신만을 위한 볼링겐 타워라고 하는 자신의 아지트를 만들었어요.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7시에 일어나면 아침 먹고 들어가서 자신의 저작 활동, 자신의 지식 활동을 2시간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필실에서 나는 혼자다. 열쇠는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닌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 스티븐 킹이라고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네. 캐리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최근에 또 이시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샤이닝이라는 영화도 그분의 원작이고, 근데 그분은 그 많은 소설을 어떻게 다작을 하나? 그분도 비슷해요, 융이랑. 일어나면 모든 그런 어떤 자기를 자극으로 둘러싸게 하는 거를 다 밖으로 빼고요, 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공간 안에서 자기가 항상 할당량을 항상 놓은 그 글을 써놓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자신만을 위한 여유로운 공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괴테가 새벽에 한 게 뭘까요? 또 아인슈타인과 칸트가 가장 좋아했던 활동이 뭘까요? 또 스티븐 잡스가 자신의 아이디어의 원천이라고 한 곳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괴테가 나는 이것을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릴 뿐이며 이것을 그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많은 화가들,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글로, 그림으로 무엇인가를 창작할 때 많은 비유를 뒀던 이 활동이 무엇일까요? 산책. 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바로 산책입니다. 산책. 사실요, 우리가 위인전을 보다 보면 많은 화가들, 많은 위인들, 작가들, 대단하신 분들이 산책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실 때, 산책을 하실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또 내가 산책을 하면서 막 내가 거의 운동도 같이 하겠다 이러셔가지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또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막 뒤로 걸으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사실 그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산책은요, 약간 예전에 양반 걷는 것처럼 천천히 걷는 겁니다. 준비물이 두 개가 있어요. 아까 제가 8시부터 8시 반까지 혹은 8시부터 9시 반까지 내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그때에도 괜찮습니다. 산책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뭘 두고 가셔야겠어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을 놓고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준비물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갑을 놓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길로 빠져요. 네. 새길로 빠집니다. 그래서 새길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호프집이 보이네. 지금 PC방이 보이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네, 그 돈을 좀 안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5,000원 정도는 좀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정도는 넣으시고 가시면 조금 자연광 같은 게 나한테 좀 보이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그리고 촉감이 많이 활성화되잖아요.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들은 내 몸에 막 촉각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바람 소리, 어떤 풀이 나한테 내려앉는 어떤 감각들, 이런 촉각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굉장히 편안한 음악이라고 하는 이 슬래시 F 리듬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코에서 사실은 들어오는 피톤치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책은 이런 불안과 어떤 면에서는 우울을 관장하는 뇌에 부위가 있는데 편도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책 활동은 이 편도체라고 하는 활성 부위가 해마로 넘어가게 하고요. 해마는 그 장기 기억을 관장하거든요. 그 해마가 전전두엽으로 올라갑니다. 옮겨가면서 전전두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합리적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토대를 갖게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불안한 게 한 일 정도 불안할 수 있는데 막 10, 20, 30 계속 증폭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합리적인지를 충분히 조금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산책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다. 또 새로운 생각이 움트기도 하고 창조성이 어떤 면에서 생성되기도 하는 공간이 바로 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수님, 보통 이제 산책하는 분들 보면 그 시간마저도 아까워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거나 네. 강의를 듣는다거나 외국어 회화를 듣는다거나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 아예 그냥 놓고 그냥 가는 걸 추천해 주시는 거죠.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도서관에서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더라고요. 숨어가지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도서관에서요? 있다가, 네, 도서관에서. 왜 거길 스마트폰 갔을까요?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 좀 내가 이제 뭔가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스마트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양이 안 차니까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어폰을 켜놓고 막 영어 듣기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요, 이게 이렇게 하면요, 공부 못하는 지름길입니다. 사실 산책을 할 때는 그 안에 그냥 몰입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적과 환경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산책이라고 하는 건 너무 목적이 있다 이렇게보다는 정처 없이 그냥 떠도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가볍게 내가 한번 어딘가를 돌아갔다 오는 거. 아, 내가 저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를 내가 산책으로 간다. 이건 너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산책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한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대기만 성형에서 공부는 꾸준히 계속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3단계는 바로 관계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스트레스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인간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다시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만 잘 되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너무 불안으로 막 점철돼 있다. 너무 불안으로 막 가득하다. 그러시면 이거를 나의 어떤 개인의 이슈로 좀 삼으시기보다는 혹시 내 주위에 너무 불안한 사람이 많지 않나? 이런 부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사람이 내 주위에 막 카톡부터 보시면 1대1 채팅이 가까운 관계거든요. 특히 많이 마주하는 관계. 그게 직장부터 가정부터 생활 환경에서부터 많을 거예요. 그중에서 나한테 뭔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면모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되게 불안과 걱정거리를 맨날 쏟아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지 않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사실 결혼은 반품이 안 되잖아요. 또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멀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 비난하거나 우리에게 항상 걱정거리를 항상 가져오거나 어떤 면에서 나를 너무 억울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약간은 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도 유한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내 공간 안에 그러한 관계를 조금은 빼보는 거예요. 조금은 멀어지게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감독이 나잖아요. 주인공도 나잖아요. 내 인생의 감독이 내가 아니고 뭐 주인공이 내가 아니면 누가 감독이고 주인공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캐스팅을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나한테 아주 불안 막 쏟아내요. 그럼 이 사람을 주연에서 약간 덜 중요한 좀 조연으로 조금은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빈 공간이 생길 때 똥차 갔을 때 세차가 들어오는 겁니다. 카톡을 이렇게 잘 보시다 보면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데 조금 여유롭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조금은 내가 좀 더 만나보는 겁니다. 조금 더 승격해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는 불안이라고 하는 토대를 조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불안을 하기도 하고 불안을 일으키기도 하고 안정감을 주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가 되면 좋을까요? 사실요, 나부터도 불안이 아니라 사람에게 되게 안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압박감, 뭔가 내가 벽에 막힌 것 같은 느낌, 뭔가 막막한 거 이런 거거든요. 그게 사람 사이에도 있어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숨이 막혀요. 막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막 불안해요. 이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이런 토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부터 이 사람이 이런 불안을 쏟아낼 때 내가 이 사람을 타당화해주고 수용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토대가 거기서 형성된다. 그리고 관계는 상호적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타당화의 가장 반대말이 판단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왜 이렇게 이 사람은 게으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어떤 면에서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판단은 좀 내려놓고 수용을 좀 올려주는 거 매우 중요할 수 있겠네요. 제가 한번 아주 수용하기 힘든 사례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짤막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직장에서 어떤 분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서 오늘 늦게 도착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지만 힘드나? 진짜 이기적이네. 이런 판단이 딱 생기잖아요. 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가 몇인데요? 한 명이요. 우리는 아이가 셋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일찍 왔을까? 이러는 순간 이 관계는 거의 어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죠. 그냥 뭐 그 사람도 뭐 그냥 만만하겠어요. 사실 지금 자기가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요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말을 수용해보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공공 씨가 힘들어서 늦었던 거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조금 더 들어봐도 될까요? 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아니 혼자만 하고 있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해봐요. 아니 뭘 한다는 거야.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그건 원래 본인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니 본인이 여기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본인이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오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굉장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어떻게든 혼자 해내려고 참 애썼네요. 어떤 것을 좀 가장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도 물어볼 수 있겠죠. 가장 끝판왕 이거죠. 제가 진짜 화가 나네요. 제가 진짜 화가 나네요. 여보, 나 진짜 당신한테 화났거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화는 전염되기 때문에 뭐 나는 화 안 났는 줄 알아. 뭐 나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당신한테 화난 거? 자, 첫째, 둘째, 셋째. 이러는 순간 말로 거의 UFC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죠. 거기서 막 싸우고 도망가고 이제 얼어붙고 이런 패턴이 일어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화났다고 말하는 사람을 그냥 타당화해 주면 됩니다. 아, 당신 충분히 화날 수 있지. 아, 당신 화났구나. 아, 당신 충분히 화날 수 있어. 혹시 화났던 이유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2번, 3번만 반복하다 보면 그 음조나 음색이 굉장히 거친 음조, 굉장히 강한 색깔에서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화난 것에서 화나는 이유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화가 많다는 건 불안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걸 수용해 주는 순간 불안이 낮아지고 조금 더 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제가 아까 말씀 주신 있겠네요. 것처럼 그렇게 덤볐다가 어젯밤에 덤볐다가요. 네. 박살났어요. 아, 네. 아니 사실요. KO 패당했습니다. 맞아요. 저. 사실 분노로는 못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KO패 당할 게 뻔하다면은 당신 화났구나. 당신 화날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근데 그 실생활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막 화가 나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화나셨군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이게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김선욱 선생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게 우리 상담사들 중에서도 수련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련을 받으면서 거의 1년 동안 또 1년 이상을 이 분노하는 내담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에 대해서 많은 꾸준한 연습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연습하다 보면 되기 시작해요. 제가 화났거든요. 충분히 화날 수 있어요. 이게 화난 행동 자체가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화난 감정 자체를 그냥 타당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그렇죠. 거죠. 그 수용 속에서 공감이 형성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용의 끝판왕은 바로 다른 사람의 좋은 면, 어떤 면에서는 타당을 할 수 있는 건 토대 안에서 다른 사람의 좋은 면과 가능성까지 발견해 준다면 최고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이 사람이 뭘 좋은 게 있어야 좋은 면을 발견해 주지. 아니 좋은 게 없는데 어떻게 좋은 걸 얘기해 주냐. 그럴 때는요. 뒤집으면 돼요. 당신은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사실 독단적인 면을요 잘 보면 내가 그 포인트 때문에 이 사람에게 반했을 수 있어요. 그 포인트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리더십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당신은 참 섬세한 사람이야.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면모보다는 긍정적인 면모를 읽어주는 거. 네. 이런 토대도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토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당신은 누구누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성실함, 가치죠. 결단력, 가치죠. 용기, 감성, 통찰력, 지혜, 사랑, 센스. 당신 참 센스 있다. 너는 왜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안 하니? 너는 이렇게 답답해 죽겠어. 그게 아니라 당신은 진짜 경청에 진짜 신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경청을 이틀 동안 하고 있으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신은 진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당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진짜 천부적이야. 당신 진짜 작가면 진짜 최고일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좋은 면을 조금 발견해 주다 보면 현실에서 나오지 않은 가능성.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의 불안을 뒤집으면 도전감이 샘틉니다. 예.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스트레스 상황은 불안을 많이 증폭시킵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위기감을 주죠. 그리고 그것은 불안을 우리에게 많이 형성시키죠. 그랬을 때 물리적인 환경의 어떤 토대, 또 어떤 면에서는 관계적 환경의 토대가 조금 안정적이게 될 때, 불안을 뒤집게 될 때, 이 불안은 도전감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 줄어들면 그 안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흙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도전의 포인트, 진흙 속에 있는 진주가 드러날 수 있는 바로 그 공간이 안전기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가 한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할게요. 아까 우리 MZ세대 요즘도 너무 심하다. 아니 어떻게 부모님을 아무도 안 모시려고 하냐. 네. 사실 오해인 거예요. 이 통계를 한번 보시면 부모님께 선물 및 용돈 드리기가 나를 위한 플렉스, 나를 위해서 뽐내는 무슨 물건보다
79.9%로 훨씬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왜 내가 부모님을 안 모신다고 했을까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세대가 처음으로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거예요. 아하.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이 이미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무슨 부모님을 모시냐. 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 했던 거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관계라고 하는 토대가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직장 안에서의 관계와 좀 부정적인 면모, 불안해하는 측면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안전한 환경, 안전한 관계로 변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가운데로 다시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자리해 주시고요. 자, 다시 오늘 한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이현주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강의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제 눈에 자꾸 띄었던 것이 맞은편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 감독님의 모습이 자꾸 눈에 띄었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엄청 뭐를 많이 기록하시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감독님. 근데 이제 그 우리 나이 되면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말해준 대로 어떤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다 보면은 그 모든 대화의 상대와의 어떤 그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그런 것을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산옥 씨가 저보고 네. 감독님 옛날 모습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체중이 한 20kg 이상 부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를 얘기해 주면 산옥 씨가 아직까지 이렇게 좋게 보는구나.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오늘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하는 걸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은 안 해주셨어요? 그냥 했지요. 듣고만 어제. 마셨어요? 네. 안 해주셨어요. 내가 살짝 나이를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살짝 얘기하더라고. 지금 최고 좋은 때예요. 그래, 맞아. 제가 했잖아요. 그 말로써도 네. 저도 위로가 좀 됐어요. 맞아요. 네. 네. 오늘 1시간 동안 강의는 어떠셨나요? 근데 우리 교수님 얘기는 정말로 오늘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시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불안감은 저만 안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나게 위안이 됐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 요 정도였다면 조금씩 낮아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는 시간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열린 특강은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이헌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해 주시고요. 네, 열린마당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 우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사람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또 좋은 사람도 곁에 둬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마음이 푸근해지는 시간이었어요. 편안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